뭐? 남이라고? 남의 집이라고 한 거 서운하셨으면 죄송해요. 근데 남은 남이잖아요. 부모가 집에 와도 못 자게 해? 부모 집에 와도 하룻밤도 안 자고 가? 그게 무슨 가족이야? 어? 정말 햄이 네 말대로 남남이 맞는 것 같다. 그래. 그렇게 살자. 어머니, 왜? 그렇게 살고 싶은 거잖아. 그렇게 불편하고 싫으면 뭐 하러 왔어? 시부모가 그렇게 싫으면 보지 말고 살아? 그냥 자식 생각도 좀 인정해 주실 수는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을 몰아붙이시면 저희가 어떻게 오겠어요? 그래. 그러니까 오지 말어. 남이라고 생각하고 살자. 그리고 진짜 남들한테 물어봐. 너희 같은 애들이 있는지.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8세 나현숙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나 씨는 말년에 자식과의 관계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들이 하나이기 때문에 며느리도 보고 손주도 두업 보고 그렇게 평범하게 살아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명절 때 같이 시간을 보내고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보내주기도 하며 서로가 아플 땐 전화로 걱정해 줄 수 있는 그런 가족으로 말이죠. 많은 걸 바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 그건 그저 꿈 같은 상상일 뿐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있는 한 그럴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부모를 남이라고 생각하고 부모가 방문하는 것도 자신들이 부모 집에 방문하는 것도 질색하는 그런 며느리였습니다. 명절에도 밥만 먹고 굳이 그 먼 길을 돌아가겠다고 고집을 피우던 며느리. 아무리 시부모가 불편하고 싫어도 가족으로서 가까워지려는 시도조차 사치스럽다는 듯이 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도 그런 며느리를 따라 변해갔습니다. 시부모와 며느리가 남남인 건 그렇다 치더라도 아들과 나 씨는 부모 자식이었는데 말이죠. 그렇다면 나 씨도 아들 며느리를 내 가족으로 끌어안고 살아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렇게나 싫다는데, 남이라는데, 정말로 남처럼 살아주고자 했습니다. 나 씨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와서 괜찮은 직장에 취직도 했습니다. 결혼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던 찰나에 아들이 며느리감을 데리고 왔습니다. 같은 직장인데 연봉은 아들보다 높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까 며느리가 무척 똑똑하고 똑부러져 보였죠. 아들은 30 중반에 결혼했습니다. 손주도 보고 아들 며느리와 알콩달콩 살 생각에 들떴었습니다. 집에 언제 한번 안 오냐? 그런데 결혼한 지 시간이 좀 지났는데도 나 씨는 아들 부부를 보질 못했습니다. 특별한 행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었으니 종종 내려오긴 할 줄 알았는데 말이죠. 나 씨의 집은 아들네와 차 타고 3시간 걸리는 곳이었습니다. 가까운 곳은 아니었지만 한적하고 좋은 동네니까 주말에 쉬러 온다고 생각하고 한 번씩 오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빠서요. 주말에도 바쁜 회사가 어디 있어? 나 씨의 말에 아들이 멋쩍은 듯 대답했습니다. 평소에 바쁘니까 주말에는 집에서 쉬고 싶어서 그래요. 내려가려면 운전만 왕복 60가는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토요일 아침에 와서 푹 쉬다가 일요일 저녁에 올라가면 되잖냐? 밥도 다 해주는데 혜미도 와서 쉬라고 해. 나 씨는 며느리를 부려먹을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남의 집 귀한 자식을 설거지나 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라고 사돈네가 며느리를 그렇게 공부시킨 것이 아닐 테니 말이죠. 그래도 불편하죠. 거기 가는 게 혜미한테 쉬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아들의 말이 서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단지 아들 내외 얼굴 좀 보고 싶은 부모의 마음을 몰라준다고 생각했습니다. 매주 오라는 것도 아니었고 가끔은 얼굴을 비춰주라는 말이었는데 말이죠. 알았다. 나중에 명절에 실컷 보면 되지. 애써 그렇게 위안했습니다. 설마하니 명절 때도 안 올까 싶었죠. 그런데 명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앞으로도 아들네를 볼 일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뭐? 어딜 간다고? 싱가포르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회사 일로 둘이 같이 싱가포르에 나가 살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전혀 예상도 못한 일이었죠. 언제까지? 아직은 잘 몰라요. 일단 3년이긴 한데 회사 사정에 따라서 더 있을 수도 있고요. 뭐? 그러면 애는 언제 낳고? 아들 나이가 있는데 싱가포르에 가서 허송세월 보내다가 오면 40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애는 천천히 가질 생각이라. 그것 때문에 안 가진 않죠. 아들은 황당하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꼭 그게 아니더라도 아들이 싱가포르에 가는 건 달갑지 않았습니다. 같은 나라에 있는데도 이렇게 못 보는데 도대체 그 먼 곳으로 가면 언제 볼 수 있다는 건지 몰랐습니다. 알콩달콩 살려던 나씨의 인생 계획은 시작부터 어그러졌습니다. 그래도 좋은 기회라잖아. 그걸 말려? 아니, 여보. 우리가 자식이 둘이에요? 셋이에요?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몇 년 동안 외국에서 살겠다니? 그러다가 아예 눌러 산다고 하면요? 우린 자식 없이 살아요? 나씨가 이렇게 반응하는 것도 이유는 있었습니다. 경찬이도 회사 때문에 외국 나가서 다시는 안 돌아왔잖아요. 안 돌아오긴 무슨 전쟁터 나갔어. 명절 때 오잖아. 경찬은 시족하였는데 나씨의 아들처럼 회사에서 발령이 나서 해외로 갔다가 현지인 여자와 결혼해서 눌러 산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거기는 그나마 딸이라도 하나 더 있어서 다행이라면 다행이었는데 시누이가 만나기만 하면 아들 잃었다고 한탄을 했죠. 나씨는 물론 아들이 결혼해서 가는 것이기에 싱가포르 여자와 결혼할 일은 없었지만 그래도 혹시나 살기 좋다며 안 돌아오겠다고 할까봐 무섭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어떻게 아들네를 막을 수 있을까요?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회사 일 때문이라는데. 그렇게 아들은 결혼하고 1년도 안 돼서 해외로 파견을 가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떠나기 전에 인사하러 와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좋은 기회니까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건강 잘 챙기고. 네, 한동안 못 볼 거라고 생각하니까 애틋했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 며느리가 좋아하는 음식. 잔뜩 해놓고 먹였습니다. 아들이 더 이상 못 먹겠다고 할 때까지 말이죠. 술 한잔 하지. 아버지랑 아, 이따가 운전해야 돼요. 운전? 그런데 밥 먹다 말고 아들이 하는 말에 나씨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밤중에 무슨 운전을 한다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집에 가야죠. 안 자고 가게? 짐도 덜 쌌고 할 일이 많아요. 어머니 아버지도 편히 주무세요. 자고 가지. 이 밤중에 운전을 해? 당연히 그럴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냥 오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아들이 오늘 다시 올라간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죠. 그런데 아들은 시간도 얼마 안 늦었다고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며느리를 쳐다보니까 미리 상의가 된 이야기였는지 아무렇지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당연히 오늘 돌아간다는 얼굴이었죠. 그래도 이제 가면 언제 볼지 모르잖니? 지난 명절이 한 달 전이었는데 싱가포르에 가는 것 때문에 뭐가 바쁘다며 못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처럼 와서 그냥 가버린다고 하니까 섭섭한 마음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일찍 일어나려고 일찍 온 거였어요. 아들이 점심 전에 왔고 저녁을 일찍부터 먹어서 지금 시간이 7시였습니다. 꽤 오랜 시간을 있었고 두 끼를 같이 먹었지만 그래도 아쉽긴 했습니다. 어차피 밤에 잠만 자는 건데 의미 없죠. 아들의 말이 크게 틀리지는 않았습니다. 어차피 각자 방에서 잠만 잘 테니 아들이 있으나 집에 돌아가나 그게 그거였죠. 하지만 마음은 다르다는 걸 몰랐습니다. 내 새끼가 한 지붕 밑에서 같이 자는 것과 잠도 안 자고 돌아가 버리는 것은 다른 문제였죠. 어서 일어나 봐라. 그러면 도착하면 늦겠어. 하지만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게 아들 내외를 보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도 당연하다는 듯이 짐을 챙겨서 떠났죠. 전화 드릴게요. 아들이 떠나고 나씨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애들이 왜 저렇게 차가운지 몰라. 차갑기는 바쁘니까 그렇지. 아니, 혜미가 우리 집을 불편해하나? 그런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아들네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더욱 불편해할 것 같아서 말이죠. 요즘 사람들의 개인적인 성격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마음이 느끼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였죠. 그렇게 아들 부부는 싱가폴로 떠났습니다. 지훈아, 잘 지내? 네. 잘 지내죠. 밥은 잘 챙겨 먹고 있지? 거기도 쌀밥 있을 거 아니야. 네. 잘 먹고 있어요. 혜미도 바쁜데 밥 차려줄 시간이 있어? 어머니. 잠시만요. 제가 지금 출근해야 되는데 이따가 퇴근하고 나서 전화 드릴게요. 혜미도 지금 바빠? 혜미 한번 바꿔주지. 혜미는 나갔어요. 아마 정신없어서 전화 못 받을 거예요. 그래. 알았다. 아들이 떠나고 나씨는 종종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행히 간 곳이 미국 같은 데가 아니라 시차가 거의 없어서 다행이었습니다. 통화마저 잘 안 됐다면 무척 답답할 것 같았죠. 그렇지만 워낙 바빠서 그나마도 자주 연락하지는 못했습니다. 전화할 때마다 늘 나중에 전화하겠다, 바쁘다. 그러다 보니까 나씨도 전화하는 게 조금 조심스러웠죠. 그날 저녁 아들에게서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나씨는 아들 번호를 보고 반색하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훈아, 퇴근했어? 네. 식사하셨어요? 네 아버지랑 밥 먹었지. 너희는? 뭐 좀 해먹고 그래? 해먹는 건 아니고요. 혜미는 아직 퇴근 안 했는데 퇴근길에 뭐 좀 사온대요. 그래도 일하려면 밥심이 있어야 하는데 간단하게라도 좀 해먹지. 여기서 뭐 택배라도 붙여줄까? 아니요. 여기서도 한국식 재료 다 구할 수 있어요. 그냥 시간 없고 힘들고 그러니까 사 먹는 거죠. 걱정 마세요. 잘 챙겨 먹고 있어요. 이제는 이렇게 아들과 통화하는 게 나씨의 낙이었습니다. 어쩌면 아들이 한국에 있을 때보다도 더 자주 연락하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유일한 장점이라면 장점이었죠. 그리고 가끔 며느리의 목소리도 듣고 싶었습니다. 잘 지내고 있는지, 별일은 없는지. 아들은 무뚝뚝해서 통화가 길게 이어지질 못하기 때문에 며느리랑 제잘제잘 수다를 떨며 싱가포르에 관한 이야기도 듣고 싶었죠. 혜민이? 아, 네. 어머님, 안녕하셨어요. 너는 별일 없지? 일하느라 힘들겠어. 그래도 일인데요. 뭘? 잠시만요. 지훈 씨 바꿔드릴게요. 그게 아니라 나씨는 며느리와 통화하고 싶었던 것인데 며느리는 꼭 이렇게 인사를 하고 얼마 안 돼서 아들을 바꿨습니다.
처음 한두 번은 우연이려니 했지만 매번 반복되자 나씨는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쌀쌀 맞거나 무리하게 구는 건 아니었지만 나와의 대화를 피하나 싶은 느낌이 들었죠. 혹시 내가 뭘 잘못했나? 스스로에게 물어봤자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습니다. 물리적인 거리가 멀어지니까 당연히 심리적으로도 거리를 두게 되는 게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한참 후에 아들 부부가 휴가차 일주일간 한국에 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 달 전부터 들떠 있었습니다. 아들이 살던 집은 월세를 주었기 때문에 당연히 며칠은 나씨의 집에서 머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불 빨래도 새로 하고 베개도 새로 샀습니다. 그런데 막상 들어온 아들 내외는 일주일 동안 바깥 사돈 명의의 작은 아파트에서 머물겠다고 했습니다. 지난달에 만기였는데 저희 왔다 가면 다시 새 놓으신다고 비워두셨대요. 물론 아들 내외를 위해서 머물 곳을 마련해 준 건 감사한 일이었지만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절반은 나씨의 집에서 절반은 사돈 내서 자면 될 일인데 말이죠. 그러면 우리 집에는 언제 올 거야? 며칠 지내다 갈 거지? 사실 먼저 방문했으면 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뜻밖의 말을 전해왔습니다. 며칠 지내는 건 힘들고 내려가서 하루 자고 올라올게요. 뭐? 하루? 어떻게 못 본 기간은 그렇게 긴데 단 하루밖에 안 있겠다는 것인지.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정말 섭섭해도 될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아들의 말에 나씨의 눈이 땡그랗게 커졌습니다. 그리고 저 혼자 갈 거거든요. 혜미가 사실 임신했어요. 그래서 입덧을 하는데 비행기 타고 오고 그러느라고 좀 힘들어해서 쉬게 하려고요. 임신이라는 단어에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천천히 갖겠다고 하더니 떠난 지 1년 정도 만에 임신을 했다는 말이었습니다. 너무 잘했다. 너무. 근데 거기서 계속 사는 거야? 애는 한국에서 낳고 길러야지. 거기 계속 살아야죠. 싱가폴도 병원 좋아요. 그건 희소식은 아니었지만 어쨌거나 나씨는 손자가 생겼다는 말에 너무 기뻤습니다. 혜미가 차 타고 여기까지 오긴 힘들겠지? 네. 웬만하면 같이 가려고 했는데 힘들어해서요. 그러면 내가 올라갈게. 아, 어머니가요? 아들은 당황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임신했는데 이렇게 얼굴도 안 보고 다시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나씨의 머릿속이 무척 바쁘게 돌아갔습니다. 임신했을 때 좋은 음식이 뭔지 생각해내느라 말이죠. 아니에요. 어머니, 이번에는 그냥 저만 내려갈게요. 혜미 쉰다고 처가에도 마지막 날에 하루 간다고 했어요. 누가 쉬지 말라고 해? 며느리한테 대접받으려고 가는 거 아니야. 오히려 대접을 해주려고 간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입장에서도 임신했는데 시어머니가 아무것도 안 해주면 서운해할 수도 있었습니다. 임신했을 때 서러운 것이 오래가는 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나씨를 아들은 뜯어말렸습니다. 안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내려가면 되는데. 그리고 여기 저희 집도 아니고 빌려서 쓰고 있는 거라서요. 호텔도 아니고 아파트라면서? 누가 살아? 아니요. 그건 아니고 비어있긴 한데요. 저희 집이 아니니까. 누가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너무 처가 눈치 보는 거 아니니?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 집도 아니고 좀 그래서 주무시고 가시지도 못할 텐데. 어쨌거나 넌 혜미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싫다고 그래? 나씨가 기분이 상했다는 듯이 대꾸하자 아들이 한숨을 쉬며 알았다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싫다고 하면 안 갈 생각이었습니다. 물론 정말 싫다고 하면 기분이 좋지는 않겠지만 말이죠.
그러면 올라오세요. 같이 식사해요. 하지만 며느리는 아들과는 달리 나씨 부부를 초대했습니다. 그래도 돼? 네. 오고 싶다고 하셨다면서요. 그렇지. 모처럼 만에 보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 손주도 임신했다니까 며느리 안 보고 가면 너무 서운하지. 네. 그러면 언제 오세요? 내일 아침 일찍 갈게. 나씨는 남편과 함께 기대에 부푼 마음으로 아들을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셨어요? 남씨는 인사하는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며느리의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아이고, 수고가 많다. 얼른 앉아. 나씨가 며느리 힘들까봐 얼른 소파에 앉혔습니다. 집은 크지는 않았지만 아담하고 깔끔했습니다. 일주일 머물기엔 무리가 없어 보였죠. 방도 2개인지 3개인지 여럿이 자기에 넉넉했습니다. 이것들 좀 싸왔거든. 여기 있는 동안에 먹어. 남으면 싱가포르에도 가져갈 수 있나? 나씨가 시골에서부터 싸온 반찬통을 몇 개 내놨습니다. 입덧을 한다기에 시큼한 무침 종류 몇 가지를 해왔고 장어탕도 끓여서 반찬통에 넣어왔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여기 오래 머무는 것도 아니고 밥도 안 해먹는데 뭐하러 이런 거 싸우셨어요? 임신했을 때 좋은 음식이야. 그러자 아들이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씨가 반찬들을 싸는 동안에도 남편이 한 소리 했었는데 아들도 반응이 똑같았습니다. 마음이 조금 상하긴 했지만 내색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너희 배달이라도 시켜 먹을 때 펼쳐놓고 먹으면 되지. 네. 알겠어요. 나씨가 반찬통을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씨 부부는 아들네와 마주보고 앉아서 두러두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있었던 이야기도 했고 나씨도 근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어느새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뭘 차릴 만한 환경도 아니고요. 배달시켜 먹으려고 하는데 괜찮으세요? 아이고, 그럼. 짜장면도 좋아. 며느리가 일어나려고 하자 나씨가 말했습니다. 아이고, 앉아 있어. 입덧 심하다며? 얼굴이 수척하다. 좀 나아졌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며느리의 표정은 편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음식이 도착하고 나씨가 냉장고에 있던 싸온 반찬들을 꺼내서 펼쳐놓았지만 며느리가 통 먹질 못했습니다. 들어가서 좀 쉬어. 식사를 마치고 아들이 며느리를 방에 들여보냈죠. 그러고 나씨 부부는 한참 있다가 저녁까지 먹었습니다. 사실 아들네에서 잘 생각으로 편한 옷을 챙겨왔는데 아들이 밥을 다 먹기가 무섭게 말했습니다. 돌아가시려면 빨리 일어나셔야죠. 그 말에 나씨는 조금 어이가 없었습니다. 차 타고 오는 데만 3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하룻밤 자고 가라는 소리도 안 하나 싶었습니다. 물론 못 잘 거라고 아들이 통화할 때 말은 하긴 했지만 충분히 자고 가도 될 만한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고 가든 안 자고 가든 말은 꺼내보는 게 예의가 아닌가 싶었죠. 며느리도 당연하다는 듯이 배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정없는 것들이 다 있나 싶었습니다. 빨리 가자. 남편은 나씨의 심중을 뻔히 알고 있었음에도 빨리 가자고 재촉을 했습니다. 방 많던데? 나씨가 은근슬에 말을 흘리자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제가 좀 힘들어서요. 아들도 아니고 며느리가 애둘러 거절을 하자 나씨는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역시나 자신들이 달갑지 않았던 것이구나 생각했습니다. 나씨는 며느리를 생각해서 새벽에 일어나 반찬도 하고
며칠 동안 뭘 챙겨줄까 고심했는데 말이죠. 역시나 부모와 자식은 같을 수가 없는가 보다 싶었습니다. 하물며 며느리라면 시어머니가 머무는 게 불편하겠죠. 나오지 말고 쉬어. 집을 나서며 나씨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짧게 보려고 올라왔던 것이 아닌데 허탈했습니다. 이러다가 또 훌쩍 비행기를 타고 가버리면 1년은 못 보는 건가 싶어서 마음도 안 좋았죠. 안녕히 가세요. 며느리는 전혀 아쉽지 않다는 듯이 배웅했습니다. 몸이 힘든 건 이해가 되지만 시부모를 이렇게 냉랭하게 대하는 게 맞는 건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다른 시부모들처럼 간섭하거나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1년 만에 보는 것이었는데 말이죠. 꼭 며느리에게 쫓겨나는 기분으로 나씨는 집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까 늦은 시간이었죠. 처음으로 너무 허탈하고 서러운 감정이 들었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이 정도로 선을 긋나 싶었죠. 하지만 아들네는 그런 나씨의 맘도 모르고 며칠 뒤 다시 싱가폴로 돌아갔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은 며느리가 쉬는데 시간을 썼다고 하는데 또 모를 일이었습니다. 처가에 가 있었을 수도 있었죠. 시간은 흘렀고 며느리는 싱가폴에서 출산했습니다. 그리고 나씨의 상사병은 날로 심해져 갔습니다. 혜민이? 애기 잘 있어? 네. 잘 있어요. 잘 지내셨어요? 우리는 잘 지내지. 잠시만요. 지훈 씨 바꿔드릴게요. 며느리는 몇 마디 나누지 않고 곧바로 아들을 바꿔주었습니다. 이제는 그것에도 익숙해졌습니다. 애기 사진 좀 보내달라니깐. 보내드릴게요. 정신없어서 그래요. 나씨는 아들이 보낸 사진 속 아기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쓰다듬으면서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들이 하루빨리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이 더 간절해졌습니다. 직접 안아볼 수는 없고 보고 싶은 마음의 나씨는 전보다 자주 전화를 걸게 됐습니다. 어차피 며느리도 회사를 잠시 쉬고 집에 있으니까 말이죠. 아, 어머님. 저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자고 있었어? 영상통화를 걸었는데 며느리의 퉁퉁 부은 얼굴이 화면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신이 없는지 화면이 계속 흔들리고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은호도 자니? 얼굴 한번 보여줘. 어머님, 제가 잠을 2시간밖에 못 잤거든요. 그리고 애 깨면 또 못 자요. 며느리가 작은 목소리로 하지만 차갑게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러고는 나중에 연락을 주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잠깐 휴대폰으로 화면만 비추면 될 일인데 그것조차 하기 싫은 모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똑 부러진다고 생각했던 며느리는 사실은 차가웠습니다. 마음이야 어찌됐건 보통은 시어머니 말에 거절은 잘 안 하게 되는데 며느리는 그런 상식이 없었습니다. 전형적인 요즘 젊은이들 같았습니다. 아는 사람들 며느리들을 보면 싹싹하고 참한 그런 젊은이들도 많던데 나씨의 며느리는 아니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머니, 햄이 피곤해요. 영상통화도 일주일에 한 번만 해요. 전화도 저희가 드릴 테니까 먼저 하는 건 자제해 주시고요. 아들이 며느리가 부담스러워한다면서 나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와이프 챙기는 건 알겠지만 그렇다고 부모에게 이런 식으로 말하나 싶어서 아들이 괘씸했습니다. 그러게 한국에 붙어 있었으면 이렇게 10번 영상통화 걸 시간에 한 번 만나면 되는 일이었는데 말이죠. 그 이후로 나씨는 한동안 아들네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들네에게서 간간히 연락이 오곤 했습니다. 일주일 혹은 열흘에 한 번 꼴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뜸해졌고 서로 연락을 안 하고 지내는 시기도 있었습니다. 결국 손주 얼굴이 보고 싶었던 나씨가 먼저 연락하긴 했지만 말이죠. 그리고 아들이 떠난 지 5년 만에 귀국을 했습니다. 예상했던 3년보다는 오래 있었지만 10년이 아닌 게 어디냐 싶었습니다. 곧바로 올 거지? 아들이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전화를 해서 물었습니다. 당일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다음 날에는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아들은 나씨의 마음과는 정반대의 말을 했습니다. 바로는 못 가죠. 짐 정리도 해야 되고. 집 때문에 정신 없을 거예요. 월세를 줬던 집을 몇 달 전부터 비워놨고 큰 가전은 처가 빈 방들에 보관했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걸 다시 옮기고 하려면 정신 없을 것 같기는 했죠. 그러면 언제? 주말에 올래? 아, 그렇게 바로는 못 갈 것 같아요. 5일 정도의 시간이 있는데도 못 오겠다는 아들. 그러면 언제쯤 올 수 있는 것인가 싶었습니다. 차라리 그냥 명절에 내려갈게요. 얼마 안 남았잖아요. 나씨는 얼른 달력을 쳐다봤습니다. 명절이 되려면 언뜻 계산해도 2주는 넘게 남은 것 같았습니다. 무슨 정리하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인지. 애 어린이집 문제도 있고 회사에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요. 할 일이 많아요. 아들이 바쁘다는데 나씨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문제였습니다. 결국엔 또 나씨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기약 없이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나았습니다. 그렇게 명절 전날 점심쯤 아들 내외가 손자와 함께 내려왔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너무 예쁘네. 손자도 몇 번 한국에 들어왔었지만 볼 때마다 쑥쑥 커서 몰라볼 정도였습니다. 아이가 어린이집 다니는 나이가 될 동안 많은 순간들을 보지 못하고 놓쳤다는 생각이 아쉬웠습니다. 오후가 되자 시동생 부부도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내 가족도 있고 북적거리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날들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행복했죠. 술 한잔 해야지. 네. 작은아버지. 아들이 술잔을 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뿌듯해하고 있는데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내일 차례는 안 지내는 거죠? 차례 안 지내. 그냥 떡국이나 먹고 헤어지지. 그러자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가 지고 분위기가 무르익어 갈 때쯤 나씨가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피곤하면 이불 깔아줄까? 아니요. 괜찮아요. 너는 괜찮아도 은호는 잘 시간 되는 거 아니야? 어린아이니까 일찍 자겠거니 싶어서 묻자 며느리가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집에서 자면 돼요. 지금 자면 나중에 잠 못 자요. 집에서 자면 된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너희 오늘 안 자고 가게? 지훈이도 술 마셨잖아. 당연히 술을 마셨으니까 자고 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아들 며느리가 온다고 한순간부터 곧바로 돌아가는 건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명절 전날 와서 잠도 안 자고 올라가는 자식이라니. 나씨는 들어본 적이 없었죠. 그런데 며느리의 얼굴은 태연해 보였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운전해서 가면 돼요. 지훈 씨한테도 말했는데 오늘 돌아간다고. 그러자 옆에서 그 얘기를 들었는지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 저희 오늘 올라갈 거예요. 어차피 차례 안 지내니까 크게 상관없지 않느냐며 참 무심하게도 말했습니다. 차례를 지내고 안 지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명절 당일도 같이 안 보내고 가버린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일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귀국한 기념으로 만난 자리이기도 한데 말이죠. 자고 가. 이불 빨래 싹 해놨어. 내일 아침에 떡국도 먹고 가야지. 아니에요. 잠은 집에서 자는 게 좋아요. 잠을 밖에서 자는 게 좋아서 자는 사람이 어디 있나 싶었습니다. 이토록 황당한 며느리의 말에 어리 빠진 건 나씨 혼자뿐인가 싶었습니다. 요즘 사람들 다 그렇지 뭐. 그런데 시동생이 별일 아니라는 듯이 며느리의 편을 드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씨의 우라통도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아니, 너희는 왜 안 자고 간다는 거야? 당연히 명절에 왔으면 부모 집에서 자고 가야지. 그게 나씨에게는 상식적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 며느리에게는 아닌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남의 집에서는 잘 못 자요. 잠자리에 예민해서 집에서 자는 게 좋아요. 이렇게까지 말했는데도 끝까지 집이 좋다며 굳이 가겠다는 며느리. 가는데 3시간 걸리는데 밥만 먹고 가는 애가 어딨어? 우리가 갔을 때도 자고 가란 소리 한 번 안 하더니. 너는 그렇게 시부모가 싫으니? 나씨가 이런 말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밖에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의 집? 우리가 남이야? 그러자 며느리가 놀란 듯 입을 다물었습니다. 나씨가 화를 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눈치였습니다. 그것조차도 화가 났습니다. 어쩜 저렇게 생각이 짧은지 몰랐습니다. 당연히 화를 낼 만한 상황인데 말이죠. 여보, 그만해. 불편해서 집에 가서 자겠다는데 뭘 그래. 우리도 애들 자고 가면 잠자리도 봐주고 그래야 하는데. 서로 좋지 뭐. 이불도 다 빨아놓고 했다니까 그러네. 그냥 잠만 자면 되지. 잠만 집에서 자겠다는데 왜 그러세요? 일찍 와서 이 시간까지 같이 시간 보냈잖아요. 그래, 여보. 애들 귀국했는데 앞으로는 자주 볼 거 아니야. 여기서 서운한 건 나씨뿐인 것 같았습니다. 자주 보긴 뭘 봐? 명절에나 얼굴 볼까 말까 하겠구만. 싱가포르에 있을 때도 전화하면 혜미 넌 꼭 지훈이 홀랑 바꿔줘 버리고 영상통화는 부담스럽다고 그러고 지난번에 갔을 때도 그렇게 우릴 못 보내서 안달이었잖아? 근데 명절에도 밥만 먹고 간다고 하면 내가 서러운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뭐? 남의 집?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나씨는 며느리를 쏘아보며 씩씩거렸습니다. 모든 화살이 자신에게 향해 있는 이 순간이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며느리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말끝이 살짝 떨리는 게 며느리도 감정이 상한 것 같았죠. 어머님 서운하실까봐 오늘 올 때도 엄청 일찍 출발했어요. 차 막혔는데도 점심때 도착했고요. 그리고 늦게까지 지훈 씨도 술 마셨고 이 시간까지 자리 지키고 있다가 잠은 올라가서 집에서 자겠다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건가요? 따박따박 말대꾸하는 며느리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남의 집이라고 한 거 서운하셨으면 죄송해요. 근데 남은 남이잖아요. 기분 나쁘시라고 드린 말씀이 아니라 제 집이 아니면 잘 못 잔다는 말이었어요. 남은 남이라는 말에 나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며느리의 입으로 다시 한번 확인 사살을 당한 기분이었습니다. 다른 말은 안 들리고 그 부분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며느리의 편을 들고 나섰습니다. 어머니, 혜미는 잠자리 바뀌면 잘 못 자서 처가에 가도 그날 돌아와요. 여기서 처가 얘기가 왜 나오는 건지 몰랐습니다. 시부모가 불편하고 부담스럽다며? 남의 집이라며? 중요한 건 그 부분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저도 처가에 가면 장인어른 장모님 불편하고 그러니까요. 어머니가 좀 이해해 주세요.
왜 자꾸 처가 얘기를 들먹이는지 몰랐습니다. 장인 장모도 이해하니까 나 씨도 당연히 이해해야 한다는 말인지 뭔지. 여보, 그만해. 시동생 보는 데서 언성을 높이니까 창피했는지 남편이 말렸습니다. 하지만 할 말은 해야 했습니다. 부모가 집에 와도 못 자게 해? 부모 집에 와도 하룻밤도 안 자고 가? 그게 무슨 가족이야? 어? 정말 햄이 네 말대로 남남이 맞는 것 같다. 그래. 그렇게 살자. 어머니, 왜? 그렇게 살고 싶은 거잖아. 그렇게 불편하고 싫으면 뭐 하러 왔어? 시부모가 그렇게 싫으면 보지 말고 살아? 넌 아주 부모 자식 사이를 갈라놓는구나. 며느리를 잘못 봤어? 그 말에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화를 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잠 좀 집에서 잘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떡국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지금까지 같이 시간을 보낸 건 생각 안 하시고 잠 안 자고 간 것만 중요하세요. 그래. 그게 가족이지. 그냥 자식 생각도 좀 인정해 주실 수는 없는 거예요? 누가 가족 아니라고 했어요? 가족도 꼭 붙어 자야만 가족은 아니잖아요. 자주 찾아뵙고 그러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을 몰아붙이시면 저희가 어떻게 오겠어요? 그래. 그러니까 오지 말어. 그냥 얘들은 이런 방식이 좋구나 그렇게 생각해 주실 수는 없으신 거예요? 그래, 없어. 남들한테 물어봐. 너희 같은 애들이 있는지. 나 씨가 끝까지 차갑게 말을 내뱉자 아들은 잠시 나 씨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혜미야, 가자. 짐 챙겨. 그러자 며느리도 말없이 일어나서 짐을 챙겼습니다. 그 모습을 어처구니 없는 눈길로 바라보았습니다. 아들도 이상해진 것 같았습니다. 부모에게 할 말 못할 말 다 하는 걸 보니까 며느리의 영향인 듯 했죠. 너희 말대로 그냥 남처럼 살자. 그게 차라리 속 편하겠다. 그동안 해외에 있는 아들이 안쓰러워 애끓고 보고 싶어 늘 연락하고 그런 심정을 과연 아들은 알까 싶었습니다. 그렇게 보냈던 지난 시간들이 오히려 아까웠습니다. 차라리 날 위해 살 걸. 자식만 바라보고 사니까 결국 이렇게 상처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나 씨가 하는 말에도 대답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술자리는 빠르게 정리되었습니다. 시동생 부부는 둘 다 술을 마셔서 집에 가지 못하기에 작은 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이런 게 가족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시동생 부부도 자고 가는데 왜 내 자식은 부모 집에서 안 자고 가는지 몰랐습니다. 그게 남이 아니고 뭔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차라리 잘 됐습니다. 지난번에 싱가포르에 있을 때도 결국엔 나 씨가 젖었는데 이번에는 그럴 마음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럴 걸 생각하면 차라리 안 보고 사는 게 나았죠. 그런데 모두 잠든 새벽. 나 씨가 뒤척이면서 잠을 못 자고 있는데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뭐 하러 그랬어? 지훈이가 애도 아니고. 하고 싶은 대로 해야지. 부모라고 자식한테 막 그러면 안 돼. 은호 엄마도 얼마나 상처받겠어.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하면. 꼭 나 씨를 나쁜 시어머니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나 씨는 대꾸 없이 일어나서 거실 소파에 누웠습니다. 남편은 뭐가 그렇게 신세대라서 아들 며느리를 다 이해하는지는 몰라도 나 씨는 이건 예의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부모를 우습게 여긴 것이었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자신이 좀 심했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남편까지 저렇게 말하는 데에도 이유가 있을 테니 말이죠.
내가 정말 그렇게 나쁜 시어머니인가? 속으로 생각하다가 뒤돌아 누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먼저 서운하게 한 건 아들 며느리였습니다. 또다시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하더라도 못 참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 번뿐이 아니니까 나씨도 화를 낸 것이었습니다. 지난번에 서울에 갔을 때 쫓겨났던 걸 생각하면 지금도 서러우니까 말이죠. 그저 하나뿐인 가족으로서 가까이 잘 지내고 싶었던 마음뿐이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인지는 새벽 내내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나씨는 고민하다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아들 며느리의 생각을 고쳐주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아들은 몇 번 더 전화를 하더니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초조해진 건 나씨뿐인 듯 했습니다. 남편은 한 번씩 나씨를 바라보며 한숨을 짓곤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들에게 연락을 해보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신경 쓰이면 먼저 전화를 해봐. 나씨가 휴대폰을 들었다 놨다 부산스럽게 구니까 남편이 한마디 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나씨는 고민 중이었습니다. 한 달 동안 연락이 없는 걸 봐서는 무정한 아들이 또 계속 안 보고 지낼 생각인가 싶어서 걱정이 들던 참이었습니다. 하는 행동을 보면 그러고도 남을 놈이었습니다. 물론 며느리는 생전 먼저 연락하는 법이 없었고 말이죠. 그리고 손자도 보고 싶었습니다. 아들이 귀국만 하면 마음껏 보고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어째서인지 해외에 있을 때보다도 멀어진 것 같았습니다. 결국 또다시 한 달이 흘렀을 때 나씨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말았습니다.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다던데 나씨는 늘 자식에게 약자였죠. 나씨는 아들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한참을 기다리자 신호음이 끊기기 직전 아들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어머니, 나씨는 망설이다가 말을 꺼냈습니다. 가족끼리 그렇게 남보다도 못하게 살면 안 되는 거잖냐. 내가 뭐 며칠 동안 자고 가라는 것도 아니고 또 온다고 시집살이를 시키는 것도 아닌데 뭐가 그렇게 불편하다고 그러는 거야. 그냥 성격이 그래요. 자식도 그런 게 부담스러울 수 있는 거잖아요. 1년에 몇 번이나 본다고 그래? 그러면 너는 부모도 서운할 수 있는 거 이해 못 해줘? 그렇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됐어요. 저희도 독립적인 가정이에요. 서로 존중하면서 적당한 거리로 살고 싶었어요. 그래, 알았다. 알았어. 그러면 자고 가란 소리 안 하면 되는 거야? 결국 나씨가 물러섰습니다. 아들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었고 이대로 더 밀고 나갔다가는 정말로 싸움이 끝나질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올 거지? 아버지 생신에 밥만 먹고 가. 그런데 당연히 그렇다고 대답할 줄 알았던 아들이 예상과는 다른 대답을 했습니다. 당분간은 못 갈 것 같아요. 뭐? 왜? 햄이 상처 많이 받았어요. 못 갈 것 같대요. 그리고 저도 가잔소리 못 하고요. 아니, 앞으로 안 그러겠다고 했잖아. 만약 제가 처가에 가서 그런 말 들었다고 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그러자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런 소리를 듣는다면 화가 날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서 다시 전화가 오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때부터는 나씨가 전화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은 그게 자식에 대한 배려가 없던 나씨의 탓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씨는 억울했습니다. 남에게 말해보아도 나씨의 편을 드는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어도
명절에 와서 밥만 먹고 가는 자식이 어딨냐면서 화내는 사람도 있었죠. 서울에 가서도 잠도 안 재워주더라 하는 이야기를 하면 또 다들 붕괴했습니다. 그러니까 나 씨는 억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며느리를 원망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나 저러나 아들과 좁혀지지 않을 거리가 생긴 건 확실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가장 아쉬울 사람은 나 씨라는 것도 스스로 잘 알고 있었죠. 하지만 이미 물은 엎질러졌고 그걸 주워 담을 수는 없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도 생겼는데 엄마 모시고 와서 24시간 간병인을 쓰는 게 어때? 그러면 당신 일 그만두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시골에서 누나나 성난이 올라오려면 따로 집이 있는 게 좋지. 그게 무슨 말이야? 장인어른이 남겨주신 걸로 작은 아파트 하나 사서 거기다가 엄마 모시자고. 그러면 서로 편하잖아. 당신도 시누이가 집에 막 오는 건 싫을 거잖아. 일단 재산 목록부터 확인해 봐야지. 그 돈은 내 돈인데 왜 그걸로 어머님 집을 구하고 간병인을 쓰고 그래? 그건 당신이랑 고모들이 돈 모아서 해. 그게 무슨 말이야? 아버지가 주신 돈은 내 거야. 당신 준 게 아니라고. 그게 말이 되냐? 부부잖아. 아니, 당신은 우리 아버지한테 한 게 뭐가 있다고 그 돈을 마음대로 써? 평생 당신 식구들밖에 모르고 살았잖아. 당신이 장인 장모 신경이나 쓴 적 있어? 내 돈은 건들지 마.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53세 강명희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과 시집 식구들에 관한 이야기이죠. 강 씨는 아나무인 시집 식구들과 우유부단한 남편을 평생 참아왔는데도 이번에는 그러질 못했습니다. 일평생 아내 눈치보다 자기 부모, 가족 눈치를 보며 살아온 남편. 피해자는 늘 강 씨였습니다. 아무리 부당한 일이 있어도 이해해야 했고 인내해야 했죠. 남편은 그것이 평화를 지키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강 씨 하나만 희생하면 모두가 평화롭다고. 남편에게 강 씨의 친정 식구들은 늘 뒷전이었습니다. 장모님은 그래도 이해해 주시잖냐. 장인어른은 그런 거 신경 쓰는 분 아니잖냐. 그런 말로 가스라이팅 했습니다. 그래 놓고는 막상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친정 재산에 눈독 들이는 남편이 꼴보기 싫은 것을 넘어서 죽을 만큼 미웠습니다. 결혼할 때 돈 한 푼 안 보탠 시집 식구한테나 유산을 바랄 것이지 왜 자신의 것이 아닌 걸 탐내는지 몰랐습니다. 그나마 있던 정내미도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강 씨는 남편과 함께 나눌 생각도 그걸로 시어머니 간병인을 쓸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선택은 하나였죠. 강 씨는 남편과 30년 가까이 살았고 슬아엔 아들이 둘 있었습니다. 강 씨의 시집은 2시간 정도 떨어진 시골에 있었습니다. 그곳에 시집 식구들이며 친척들이며 전부 모여 살았습니다. 강 씨는 그곳이 싫었습니다. 결혼한 뒤부터 시집이 좋았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말이죠. 명절 당일 저녁까지 있자고? 그래야 누나도 보고 오지. 그러면 나는 친정 안 가?
에이, 조금 늦게 가도 처형은 있잖아. 당신이랑은 상황이 다르지. 남편은 삼남매 중 둘째였고 위로는 누나, 아래로는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 씨는 언니 하나가 있었죠. 여동생은 결혼을 안 해 시부모님과 함께 하는데 시집간 누나는 점심 지나서 오니까 얼굴도 보고 함께 식사도 한 끼 하고 오자는 말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강 씨가 늦은 시간에나 친정에 도착할 텐데 말이죠. 일찍 친정에 가서 점심 저녁 먹고 집에 돌아가서 다음날 연휴 마지막 날엔 좀 쉬려고 했는데 남편의 말대로라면 그게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에서도 하룻밤 자야겠다. 그리고 오전에 돌아와서 종일 쉬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의 의견을 반영했고 강 씨가 양보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남편은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러면 하루도 못 쉬는 건데? 아니면 우리 집에서는 한두 시간만 있다가 오려고 그래? 어처구니가 없어서 남편에게 따지자 남편이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렇다고 시집에서 일찍 나오자는 소리는 죽어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 씨는 시집에서 차례 음식을 하고 일하는 것은 괜찮았습니다. 며느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며느리가 친정에도 갈 시간을 안 주는 것은 너무 부당했습니다. 그것까지는 강 씨도 이해할 수 없었죠. 그러면 최대한 일찍 나오자. 내가 말해볼게. 결국 남편이 한 발짝 물러났습니다. 예. 접시 없다고 그런다. 얼른 설거지해서 갖다 줘. 네. 어머님. 예, 그리고 전 부칠 준비하고. 네. 며느가 강씨 하나라 강씨는 얘라고 불렸습니다. 그 소리가 들려오면 강씨는 잔뜩 긴장해야 했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 시집에 내려왔는데 오자마자 몇 번 앉아보지도 못했습니다. 강씨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노동의 강도가 셌죠. 그리고 강씨의 시누이는 정말로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부엌에 있으면 설거지라도 거들만한데 시어머니는 자식은 귀한지 뭘 하란 소리를 한 번도 하지 않았죠. 힘들지. 남편이 시어머니가 안 보이는 틈을 타서 부엌으로 왔습니다. 그러면서 강 씨의 어깨를 주물렀습니다. 강 씨는 울상이 되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억울하기도 했습니다. 왜 며느리들만 이 고생을 해야 하는지 이해해 보려고 노력해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당신도 좀 도우면 안 돼? 야, 그러면 큰일 나. 나도 돕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당신 위해서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러면서 남편은 시어머니가 돌아오는지 안 오는지 자꾸만 부엌 입구를 힐끔거렸습니다. 참 멋없는 사람이었죠. 나 욕먹어도 되니까 도와줘. 강 씨도 오기가 생겨서 남편에게 말했더니 남편이 난처해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시어머니가 들어왔고 남편은 순식간에 어깨에서 손을 뗐습니다. 음식 맛있게 됐나 보려고 와봤어요. 시어머니가 묻지도 않았는데 왜 눈치를 보며 이러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남편이 강 씨가 일하는 것에 거부감 없이 행동하니까 시어머니도 마음껏 강 씨를 부려먹을 수 있다는 사실을 남편은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신이 항상 최선의 처신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죠. 내일 누나 보고 갈 거지? 시어머니의 물음에 남편이 힐끔 강 씨를 쳐다보았고 아주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야죠. 남편의 대답에 강 씨가 눈을 부릅뜨던 말던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눈이 마주치면 혼나기라도 한다는 듯이 말이죠.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당연히 강 씨는 시누이와 함께 식사하고 설거지까지 마치고 친정에 갈 수 있었습니다.
남편과 싸워서 친정에서도 하루 자고 집에 돌아갔지만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약속했던 바가 있었으니 말이죠. 하지만 명절은 그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남편과 결혼하는 그 순간부터 강 씨의 시집살이는 이미 시작이 된 것이었죠. 제사, 김장, 생신에 불려가서 일하는 것은 예사였고 무슨 가족끼리 하는 행사가 그리도 많은지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인 강 씨만 죽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결코 강 씨의 편에 서질 않았습니다. 맞벌이를 하고 아이 둘을 낳아 키우면서도 시집살이는 계속됐습니다. 애미야, 김장할 때 좀 일찍 와라. 전날에. 아, 회사 때문에 전날에는 못 가요. 그러면 이 많은 배추를 나 혼자 절이라는 거야? 시어머니는 막무가내였습니다. 애들 데리고 일찍 와. 회사에서 김장도 못하게 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아무리 시골분이라지만 참 너무한다 싶었습니다. 강 씨가 옆에 있던 남편을 쳐다보았지만 시어머니가 한 말을 다 들었는데도 눈썹만 팔자로 늘어뜨리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어머님. 회사 끝나는 대로 갈게요. 하지만 도저히 금요일 저녁에 시간이 나질 않았습니다. 회사 사람들 모두 퇴근하지 못하고 있는데 혼자만 김장하겠다고 나설 수는 없었습니다. 예정됐던 시간보다 계속 지체되자 강 씨는 초조했습니다. 자꾸만 시계를 보다가 할 수 없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퇴근했어? 했어. 언제 오는 거야? 얼른 출발해야지. 당신 먼저 가야 될 것 같아. 나 야근이야. 뭐? 갑자기? 갑자기라니. 금요일에 늦게 퇴근할 것 같다고 말했었잖아. 아, 엄마가 가만히 안 계실 텐데. 그럼 당신은 어떻게 오게? 나는 다음 날 일찍 버스 타고 갈게. 어차피 고모도 온다고 하지 않았어? 남편은 머뭇거리다가 알았다고 대답했습니다. 차가 하나라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 같이 늦게 가느니 아들이라도 보내놓는 게 낫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역시나 시어머니는 곧바로 강 씨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남편이 통화를 한 모양이었습니다. 네, 어머님. 너는 내가 밤에 오라고 했어. 안 했어? 뭐? 내일 와? 아, 제가 회사인데 지금 퇴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요. 애들이랑 성택 씨 먼저 보내려고 한 거예요. 일할 사람이 와야지. 성택이랑 애들이 먼저 와서 뭐해? 너 지금 나 놀리니?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일 끝나면 10시는 될 것 같아서 그때 갈 수는 없으니까요. 잔말 말고 오늘 와. 강 씨는 끊어지는 전화를 들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음대로 퇴근할 수는 없었죠. 결국 남편은 강 씨가 퇴근할 때까지 기다렸고 곧장 출발해서 시집에 도착을 하니까 자정이 넘었습니다. 그런다고 돈이나 많이 주냐? 다른 날도 아니고 김장하는 날에 적당히 둘러대고 나올 생각을 못해. 미련해가지고는. 시어머니는 자다 깨서도 쩌렁쩌렁 화를 냈습니다. 차에서 잠들었던 아이들이 잠에서 깰 정도였죠. 죄송해요. 그러니까 어두운데 피곤하게 내 아들 운전까지 시킨 거 아니야. 남편이 자꾸만 어깨를 두드리고 있으니까 그것마저도 시어머니는 못마땅한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강 씨가 욕을 먹는 걸 그저 듣고만 있었습니다. 이제는 편들어 주길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남편만 보면 한숨이 나왔습니다. 강 씨는 몇 시간 못 자고 일어나서 새벽부터 배추를 절이고 김장을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아이들은 피곤했는지 늦은 시간에 일어났고 시누이는 양념 만들 때나 돼서야 어슬렁 나타났습니다.
고기는 샀어. 사놨지. 이따 삶을 거야. 딱히 도울 생각이 있어 보이진 않았고 고기를 먹으러 온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지시했고 강 씨는 움직였습니다. 집안에 시아버지도 계셨고 남편도 있었는데 누구 하나 거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가끔씩 도저히 들 수 없는 것이 있을 때 한 번씩 일어나 잠깐 들어주고 다시 거실에 들어놓았죠. 저렇게 있으면 마음이 안 불편할까 궁금했습니다. 김장을 마치고 수육을 먹으면서 남편은 술 한 잔을 했습니다. 여보, 이제 가자. 강 씨가 남편의 옆구리를 찌르면서 입술을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눈치 없이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뭐라고? 지금 가자고? 나 술 마셨는데. 그러자 모두의 시선이 모였습니다. 강 씨는 눈을 질끈 감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웃으면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가자면서. 내가? 아, 눈치 없는 남편은 그제서야 자신이 실수했다고 생각하고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내가 운전할게. 그냥 자고 내일 가지. 뭘 벌써 가려고 그래? 아, 내일 친정에 좀 들르기로 해서요. 아버지가 입원하셔서. 그 얘긴 남편에게 따로 들은 바가 없는지 시어머니는 잠시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하면 되겠네. 그래, 오빠. 내일 가. 몇 년 전 결혼한 작은 시누이도 옆에서 시어머니를 거들었습니다. 역시나 이렇게 될 걸 예상했어야 했습니다. 전날 집에서 출발하기 전에 남편에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술을 먹더라도 적당히 먹고 밤에는 늦더라도 집에 돌아오기로 말이죠. 그런데 남편은 나몰라라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말을 꺼내냐는 듯 억울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결국엔 시집살이를 남편이 시키는 거라고 하더니 그 말이 딱 맞았습니다. 강 씨의 시집살이는 전부 남편 때문이었습니다. 돌아버릴 노릇이었죠. 강 씨는 돌아와서도 한동안 남편과 말도 안 하고 지냈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미안해하다가 스스로를 정당화했죠. 그럼 내가 거기서 뭐라고 했어야 해? 당연히 집에 가겠다고 했어야지. 당신 다음 날 어떻게 했어? 술병 나서 점심 지나서 출발했지? 그리고 힘들다고 우리 아빠 병원 나만 보냈지? 그러자 남편은 할 말이 없는지 잠시 한숨을 쉬었습니다. 거기서 내가 일어났으면 엄마가 내가 아니라 당신을 미워한다고. 당신이 가자고 재촉해서 간 게 뻔히 보이잖아. 당신이 처신 잘했으면 그렇게 생각 안 하셔. 그리고 그게 무서워서 내가 집에 가고 싶을 때 가지도 못해? 어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신다고. 그리고 당신은 왜 우리 집만 가면 빨리 돌아가자고 그 난리야. 그냥 좀 있으면 안 되는 거야? 뭐라고? 당신은 내가 거기서 내내 일만 하는 거 몰라서 그래? 어머님은 늘 나한테 뭐라고 하시고. 그냥 그건 좀 참으면 되잖아. 거기서 일주일 내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룻밤 자고 오는 것도 그렇게 싫어하면 오히려 내가 서운하지 않겠어? 서운? 당신이 그런 소리 할 상황이야? 아빠 병원도 같이 안 갔잖아. 그것도 술 먹어서 힘들다고. 다음 주에 가면 되잖아. 왜 굳이 김장 다음 날 가자고 그래가지고. 다음 주면 퇴원하시거든. 그러자 남편이 입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강 씨에 대한 불만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자꾸만 분란이 생기는 게 강 씨의 탓인 것처럼 굴었습니다. 강 씨만 참으면 모든 게 완벽한 듯이 말이죠. 결국 남편은 뒤늦게 사과를 하기는 했지만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강 씨가 아무리 바꿔보려고 해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시집 일정 때문에 강 씨는 친정을 제대로 챙기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결혼할 때는 시집에서 보태준 것 하나 없었고 오히려 친정에서 도움을 좀 줬는데 어째서 강 씨 부부의 효도는 시집 식구들 차지인지 몰랐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특히나 더 심해졌습니다. 집안의 아들은 강 씨의 남편 하나밖에 안 남게 된 것이었습니다. 강 씨의 아들들은 학생이었고 말이죠. 애미야, 우리 지붕에서 물이 자꾸 새가지고 지붕 공사하는 사람을 불렀더니 이거 다 뜯어야 된다더라. 아, 네. 들었어요. 수리비는 내 통장 말고 성임이한테 보내라. 나는 이체할 줄은 모르니까. 아, 지붕 수리비요. 그래, 시집에 일이 있으면 당연하다는 듯이 강 씨 부부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말이죠. 딸들은 그 덕에 마음 편히 친정을 오가면서 살았죠. 남편은 지붕 얘기는 했지만 수리비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아마 강 씨와 마찰이 생길 것 같아서인 듯 했습니다. 강 씨는 속으로 한숨을 삼켰습니다. 지난달에 시어머니 무릎 수술비도 강 씨 부부가 전부 냈고 왔다 갔다 하면서 주말마다 들여다보느라고 살이 3kg나 빠진 걸 남편이 모르지 않았습니다. 돈도 크게 썼고 말이죠. 그런데 또다시 지붕 수리비를 전부 내라니. 억울했지만 아들이 가만히 있는데 며느리가 혼자 들이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강 씨는 남편과 시집 식구들 모두와 싸워야 했으니 말이죠. 하지만 참고 참아도 마찰이 없을 수가 없었습니다. 강 씨에겐 시어머니가 셋이나 있었으니 말이죠. 뭐라고? 누나한테 2천만 원이나? 어느 날 통장 정리를 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남편의 통장에서 시누이에게 2천만 원이 송금이 된 내역이었습니다. 남편에게 묻자 남편이 머뭇거리면서 누나가 급하다길래 빌려줬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벌써 7개월 전이었습니다. 언제 준다고 그랬는데? 3개월이라고 하긴 했는데 뭐? 그러면 지났잖아. 강 씨는 남편에게 너무 화가 났습니다. 상의도 없이 큰 돈을 빌려준 것도 그렇고 갚기로 한 시일이 한참 지났는데도 못 받은 것도 어처구니 없었습니다. 만약 강 씨가 우연히 발견하지 못했더라면 남편은 끝까지 말을 안 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얼른 누나한테 전화해. 돌려달라고. 아, 무슨 빚쟁이야? 때 되면 갚겠지. 남편은 혼자 태평했습니다. 하지만 200만 원도 아니고 2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강 씨는 신우이라는 사람을 잘 알았습니다. 능구렁이 같아서 어영부영하다가 내가 언제 빌렸느냐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사람이었죠. 강 씨는 초조한 마음에 남편을 닥달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마지못해 전화를 들었습니다. 아마 한 번도 돌려달란 소리도 못했을 게 뻔했습니다. 달라고 한 적은 있어? 그러자 남편이 대답은 없고 한숨을 쉬며 번호를 눌렀습니다. 그게 말도 꺼낸 적이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역시나 전화를 받은 시누이는 뻔뻔하게 나왔습니다. 내가 그 돈 떼먹어? 돈이 있으면 주지. 없으니까 못 주는 거고. 너는 그런다고 누나한테 이렇게 돈 달라고 전화를 해?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남편은 누나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강 씨에게 화살을 돌렸습니다. 꼭 강 씨 때문에 누나한테 핀잔을 들었다는 듯이 말이죠. 기가 막혀서 쳐다보고 있는데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렇지? 그냥 생각나서 해본 거야. 천천히 줘. 아주 보살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강 씨만 사악한 막이었죠. 어련히 알아서 주겠어. 신경 쓰지 마.
왜 나를 나쁜 동생을 만드는 거야? 당신은? 누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야? 내가 누나 돈 뺏어오자 그랬어? 우리 돈 돌려받으란 거지. 아, 됐어. 이 문제는 또 꺼내지 마. 기가 찼습니다. 남편의 통장에 들어 있었어도 남편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목적이 있어서 따로 만든 통장이었는데 강 씨도 남편도 각자 벌고 각자 쓰는 그런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돈은 섞였고 노후 준비를 하기 위해서 강 씨가 관리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행동은 배신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강 씨의 심정을 남편은 이해 못했습니다. 가족끼리 돈 좀 빌려줄 수도 있지. 그걸 가지고 왜 이렇게 달려드냐는 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시누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형님, 전데요. 애아빠가 말을 못해서 제가 전화드렸어요. 지난번에 빌려가셨던 2천만 원이요. 그거 좀 돌려받으려고요. 남편이 돈을 빌려준 사실을 안 뒤 1년이 또 흘렀을 때였습니다. 그때까지도 2천만 원은 커녕 일부도 받지 못했기에 강 씨가 전화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시집 식구들은 강 씨 부부를 호구로 아는 것 같았습니다. 열심히 벌어서 자꾸만 시집으로 줄줄 새니까 강 씨도 이제는 독해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남편도 옆에서 화를 냈고 시누이도 그리고 시어머니도 마찬가지로 강 씨를 정신이 이상한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옳게 너무하는 거 아니야? 내가 그 돈 떼먹어? 떼먹냐고? 벌써 빌려가신 지 1년 반이 지났잖아요. 애아빠가 그런 말을 못하니까 제가 대신 전화드렸어요. 그런데 어쩐 일인지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같이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갑자기 전화를 바꿔들더니 시어머니가 호통을 쳤습니다. 너는 시댁이 얼마나 우스웠으면 이런 전화를 하니? 여보, 얼른 끊어. 이게 뭐 하는 거야? 당신이 너무 예민한 거야. 그깟 돈 안 줄까봐 그래. 그게 아니고요. 어머님, 이렇게 시누이랑 시애미도 무시하는데 집에서 내 아들 남편 대접이나 해주니? 도대체 무슨 논리로 비난을 하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어째서 돈 빌려준 쪽이 욕을 먹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사고를 친 장보님마저 강 씨가 가만히 있어주길 바랐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강 씨가 예민한 것인지, 시집 식구들은 정말 상식적인 게 맞는지, 오랜 세월 비슷한 일을 반복하다 보니까 강 씨도 헷갈릴 지경이었습니다. 결국 돈은 그로부터 1년에 걸쳐 1,000만 원씩 받았습니다. 아마 강 씨가 전화하지 않았더라면 못 받았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이었습니다. 그동안 너무나도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한 달 동안 머물다 간 적도 있었는데 친정아버지 칠순의 남편은 1시간 반이나 늦게 온 적도 있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외출했다 말이죠. 중간에 강 씨가 시집 식구들과 연을 끊다시피 한 적도 있었는데 남편은 그때에도 시집에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그리고 늘 강 씨를 설득했습니다. 나이든 부모 심정 이해해줘라. 네가 참아라. 강 씨의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에도 시집에서 부의금은 총 10만 원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 시누이 둘 모두 포함해서 딱 봉투 하나였습니다. 그러니 강 씨가 시집에 정을 둘 수가 없었죠. 강 씨라고 남편과 이혼 얘기를 꺼내보지 않은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 때문에 이혼 직전까지 갔다가 돌아서고 또 돌아서고 했죠. 그렇게 강 씨는 50대가 되었습니다. 강 씨의 친정아버지는 중증 질환으로 입원해서 벌써 1년째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명희야, 다음 주에 병원에 못 가거든. 네가 좀 대신 가줘라. 알았어.
강 씨는 언니와 교대하면서 아버지를 돌보았습니다. 간병인이 있어서 매일 가진 않았어도 그래도 직장 다니면서 일주일에 2번은 들여다봐야 했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쳤지만 어쩔 수 없었죠. 그런데 강 씨의 시어머니에게도 큰일이 생겼습니다. 애미야, 나 왔다. 아, 어쩐 일이세요? 주말 아침 갑작스레 찾아온 시어머니. 강 씨는 문을 열고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태연하게 대답하며 들어왔습니다. 어쩐 일이긴? 성택이한테 다 전화하고 왔는데. 남편을 쳐다보자 깜빡했다는 듯이 눈가를 찡그렸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걸 깜빡할 수 있는지 몰랐습니다. 아침을 대충 먹고 나왔더니 출출하네. 밥 좀 다오. 강 씨는 모처럼 쉬는 날인데 쉬긴 글렀다 싶었습니다. 오늘은 병원에도 안 가는 날이라서 집에서 퍼질러져 있으려고 했습니다. 몇 달간 회사도 바빠서 강 씨는 몸이 나만하질 않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를 보자 벌써부터 녹초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80대 중반에 가까운 나이에도 불구하고 참 건강하셨습니다. 혼자 버스를 타고 이렇게 다른 지역에 있는 아들 집에 찾아올 정도면 말 다 했습니다. 꼬장꼬장한 성격 탓에 늙지도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강 씨는 세월이 흘러 시집 식구들과는 그럭저럭 지냈습니다. 잘 지낸다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다른 고부 사이와 다를 바 없이 적당히 불편하고 적당히 가까운 그런 사이였지만 속으론 골물대로 골맞죠. 그런데 영진이랑 영석이는 어디 있냐? 학교 갔냐? 학교라뇨? 둘 다 자기들 집에 있죠? 뭐? 그게 무슨 말이야? 걔들이 집이 있어? 애기들이? 강 씨는 시어머니 말에서 뭔가 이상한 것을 느꼈습니다.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애들 직장 근처에 방 얻어서 살고 있잖아요. 시어머니도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미워했어도 손자들은 사랑했기에 애들이 자취하는 집에 쌀도 보내고 고구마도 보내고 했던 게 불과 몇 달 전이었으니 말이죠. 엄마, 멀찍이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남편도 뭔가 이상했는지 시어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혼란스러운 눈을 한 시어머니가 보였습니다.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다. 영진이가 중학교 다니지 않냐? 어머님, 영진이가 몇 년 안 있으면 30 되잖아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눈을 꿈뻑거렸습니다. 강 씨와 남편은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심상치 않음을 둘 다 느낀 것이었죠. 강 씨는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많은 것들이 변할 거라고 생각했고 그 예감이 틀리지 않았죠. 시어머니는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요새 들어 기억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횡설수설하는 일이 있었지만 이렇게 뚜렷하게 증상이 나타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시누이들은 시어머니가 곧 죽기라도 하는 것처럼 울었습니다. 그리고 슬픔이 지나자 현실적인 문제들이 자식들의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그럼 엄마는 누가 돌봐야 하는 거야? 그게 문제였습니다. 상식적으로라면 가까이 사는 두 딸이 돌보는 게 맞았습니다. 상식적인 사람들이었다면 말이죠. 지금은 그래도 엄마가 멀쩡하시잖아. 벌써부터 걱정하지 말자고. 누나가 자주 좀 들여다봐. 그렇긴 할 건데 우리라고 뭐 한가. 오빠도 알잖아. 우리 아들 삼수해서 나 정신없어. 아직 시어머니가 어떻게 된 것도 아닌데 질에 발을 빼려는 모양새였습니다. 그 둘이 못 보면 누가 본다는 말인지 몰랐습니다.
치매가 그래도 아직은 심하지 않아서 병원도 다니고 그러면 늦출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길 비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 뒤 시어머니가 외출했다가 집을 잊어서 파출소에서 전화가 온 뒤로는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시어머니의 증상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엄마를 집에 혼자 두기가 힘든 모양이야. 그러면 고모들이 모시고 간대? 그러자 남편은 잠시 조용했습니다. 그 침묵에 강 씨는 불길함을 느껴야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든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 어안이 벙벙해지는 말이었습니다. 차 타고 편도로 2시간이나 걸리는 곳이었습니다. 왔다 갔다 한다고 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도 사실 무리였습니다. 이곳에서의 생활이 있으니 말이죠. 당신 설마? 하지만 그 설마가 사람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어머니 모시고 오는 거 어때? 뭐라고? 둘 다 바빠서 돌볼 수가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떡해? 저렇게 엄마를 혼자 둬? 그러다가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떡해? 그런다고 집으로 모시고 오자니. 다른 데가 아픈 것도 아니고 치매야, 여보. 그러면 누군가는 옆에 붙어서 수발을 들어야 한다고. 바쁘기는 우리가 제일 바쁜 거 몰라? 고모들은 그래도 시간 조절을 할 수 있잖아.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늘 직장 일이 바빠서 강아지 한 마리도 키워본 적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강 씨는 아버지 병원에도 왔다 갔다 해야 했습니다. 그럴 만한 시간적, 심적 여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강 씨의 거절이 남편은 서운한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해보지도 않고 못한다고 해. 치매라도 아직 사람을 몰라볼 정도는 아니잖아. 우리 회사 갔을 때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아니, 시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강 씨는 사실 자신이 없었습니다. 치매 부모를 모시는 일. 쉬운 일이 아니었고 그 대상이 시어머니라면 강 씨도 이렇게 대화 몇 마디에 결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강 씨에게 오랜 아픔을 준 상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은 정말 황당했습니다. 당신이 이참에 일 그만두는 건 어때? 뭐라고? 직장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하고 쉬면서 엄마도 돌봐드리고 그러면 좋잖아. 그게 도대체 누구한테 좋다는 말인데? 아니, 다. 엄마도 그렇고 당신도 그렇고. 강 씨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면서 그게 강 씨에게도 좋을 거라니. 입 밖으로 내뱉으면 그게 다 말인 줄 아는 모양이었습니다. 내가 왜 직장을 그만둬야 해? 그러면 좋아. 어머님 모시고 와. 근데 직장은 당신이 그만두고 어머님 모셔. 그러자 남편의 미간에 주름이 깊게 파였습니다. 내가 어떻게 엄마를 돌봐. 같은 여자가 해야지. 상식적으로. 그놈의 상식. 도대체 어느 나라에 살길래 강 씨와는 정반대의 상식을 가지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여자 남자 따지기 이전에 자식이 부모 돌보는 게 맞지. 당신도 자식이나 마찬가지지. 어머님 자식이 셋이나 있는데 며느리한테 직장까지 그만두고 병수발 들라는 거는 무슨 심보야? 그리고 나는 우리 아버지 그렇게 쓰러지셨어도 당신한테 한 번도 병수말 맡긴 적 없어. 단 한 번도. 남편이 하겠다고 한 적도 없었지만 강 씨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내 부모 병수발을 배우자에게 시킨다는 생각은 해본 적도 없었죠. 그런데 남편은 단번에 강 씨에게 떠넘길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의 마음속엔 며느리인 강 씨가 당연히 모든 굳은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이었겠죠. 나는 몰라. 어머님 문제는 당신이 알아서 해. 강 씨는 남편의 말에 정말 질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게 끝까지 강 씨의 손을 빌리려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남편도 지긋지긋했고 다른 시집 식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저 며느리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습니다. 올케가 엄마 좀 모시고 가주면 안 돼? 우리도 상황이 안 돼서 그래.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 자식으로서. 그리고 성택이가 장남이잖아. 안 그래? 부모를 아들이 모셔야지. 딸이 모셔? 요새는 딸이 더 많이 모셔요. 강 씨는 무심히 대꾸했습니다. 어머, 그래서 엄마 이대로 혼자 두자고? 꼭 그게 강 씨의 탓인 것처럼 말하는 시누이. 그리고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사에 가서도 일은 안 하고 강 씨에게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부디 마음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은 간병인도 쓸 수 있는 것 같다면서 강 씨를 덜 힘들게 하겠다는 말과 함께 그래도 돈은 자신이 더 잘 버니까 그게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과 살고 있었던 스스로가 한심했습니다. 아무리 자식들이 마음에 걸려도 젊었을 때 갈라설 걸 하고 후회했죠. 내가 장남인데 어떻게 엄마를 책임을 안 져? 그러면 나도 아버지 우리 집에 모시고 와봐? 그러면 당신이 우리 아버지 수발 들 거야? 뭐? 얘기가 왜 그렇게 돼? 지금 장난치는 거 아니잖아. 당신은 지금 내가 장난하는 걸로 보여? 강 씨가 스산하게 말하자 남편은 더는 설득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다만 형제들과 얘기를 했는지 주말에 가끔씩 시어머니를 모시고 오곤 했습니다. 강 씨는 그것을 가지고 딴지를 걸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인간된 도리로 식사도 챙기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치매 증상으로 인해 가끔 강 씨를 알아보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네가 내 아들 뺏어간 여시구나. 그러면서 강 씨의 머리채를 잡기도 했죠. 그런 시어머니가 짠했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나이 들고 병드는 게 사람인데 왜 서로 사랑하며 살지 못한 것인지. 강 씨는 체력적으로 지쳤습니다. 아버지 병원도 오가는 게 부담스러울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친정아버지를 만나는 일이 싫지 않았습니다. 명희야, 힘들지? 나 때문에 너네가 고생이 많아. 아니에요. 아버지, 얼른 쾌차하셔야죠. 하지만 아버지가 쇠약해지는 속도는 시어머니가 기억을 잃는 속도보다 빨랐습니다. 얼굴이 왜 그래? 퇴근 후에 병원에 들렸다 집에 온 강 씨에게 남편이 물었습니다. 강 씨는 가슴에서 울컥하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아버지, 마음에 준비해야 할 것 같대. 그 말을 하면서도 먹먹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까지 가신다면 강 씨는 정말로 이젠 자식들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은 영원한 남의 편이었으니 말이죠. 아이고, 남편이 강 씨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왼수 같은 남편이지만 그래도 아직 쓸모는 있다 싶었습니다. 남편은 그제서야 장인 걱정을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나 병원에 갈까 말까 하다가 돌아가실 때가 된 것 같다고 하자 그나마 좀 더 얼굴을 비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남편이 이상했습니다. 밤 늦게까지 컴퓨터를 하면서 무언가에 몰두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주말에도 시어머니를 모시고 오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바쁜 일이 있나 싶었는데 그건 또 아닌 것 같았죠. 그러다가 어느 날 강 씨는 모니터를 켰다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여러 창이 켜져 있었는데 전부 유산에 관한 법을 찾아본 것이었습니다. 등기부등본. 그리고 강 씨의 친정아버지의 아파트 주소가 적힌 부동산 등기부등본도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시세를 알아본 흔적도 있었고 말이죠.
요즘 뭐 하나 했더니 이런 거나 알아보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었죠. 그리고 며칠 뒤 남편은 그걸 별로 숨길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장인어른 집 시세 보니까 꽤나 올랐던데. 뭐 유언이나 그런 건 없으셨지? 기가 막혔습니다. 아직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도 아닌데 상속받는 일을 미리 알아보는 남편이 사람 같지 않아 보였습니다. 처형은 그 집 어떻게 하자고 안 해? 가지고 있자거나 팔자고 하거나. 그걸 왜 벌써 신경 써? 아니, 무슨 얘기가 있었나 해서. 누나가 그러는데 아는 집도 딸 둘이었는데 부모 돌아가시고 자매끼리 아예 안 본대. 동생인지 언닌지가 돈을 더 챙겼다나 봐. 나중에 그거 소송하고 그러려면 골치 아프대. 누나가 그런 얘기를 해? 어찌됐건 입김을 불어넣은 사람도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버지 아직 살아계신데. 나도 이 집 사위인데 알아둘 필요가 있잖아. 상속받을 건데. 상속? 상속은 딸들이 받는 거지. 사위가 받는 게 아니야. 강 씨의 말에 남편은 황당하다는 듯이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당신이 받는 게 내가 받는 거지. 무슨 그런 말이 다 있어. 아이고, 알았어. 누군 뭐 장인어른 돌아가시는 게 좋아서 그래? 혹시나 해서 그런 거지. 그러면서 이제는 유산 얘기는 꺼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남편과 시누이들이 달려들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도 생겼는데 엄마 모시고 와서 24시간 간병인을 쓰는 게 어때? 그러면 당신 일 그만두지 않아도 되고 우리도 훨씬 수월하지. 기가 막힌 말에 강 씨는 대답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서 모시는 게 좀 그렇잖아. 우리 생활도 있고. 시골에서 누나나 성난이 올라오려면 따로 집이 있는 게 좋지. 그게 무슨 말이야? 장인어른이 남겨주신 걸로 작은 아파트 하나 사서 거기다가 엄마 모시자고. 그러면 서로 편하잖아. 당신도 시누이가 집에 막 오는 건 싫을 거잖아. 하나부터 열까지 말이 되는 소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지적해야 할지 감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일단 재산 목록부터 확인해 봐야지. 혼자서 앞서 나가는 남편의 말에 강 씨가 대꾸했습니다. 그 돈은 내 돈인데 왜 그걸로 어머님 집을 구하고 간병인을 쓰고 그래? 그건 당신이랑 고모들이 돈 모아서 해. 그게 무슨 말이야? 아버지가 주신 돈은 내 거야. 당신 준 게 아니라고. 그게 말이 되냐? 부부잖아. 아니, 당신은 우리 아버지한테 한 게 뭐가 있다고 그 돈을 마음대로 써? 평생 당신 식구들밖에 모르고 살았잖아. 당신이 장인장모 신경이나 쓴 적 있어? 강 씨의 말에 남편은 억울한 것 같았습니다. 그건 당신이 알아서 다 잘하니까. 내 돈은 건들지 마. 그러자 이내 화를 냈습니다. 그래. 이렇게 하겠다 이거지? 당신 진짜 그러는 거 아니야? 아무리 엄마한테 서운한 거 있고 그래도 인간이 그러면 안 돼. 당신 부모만 부모야? 시부모는 부모 아니야? 진짜 이기적이다. 그러고서 남편은 자신이 번 돈을 강 씨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네 돈 내 돈 제대로 따져보자는 듯이 말이죠. 그리고 더욱 황당한 일은 강 씨가 퇴근한 어느 날 저녁에 일어났습니다. 응? 왜 안 열리지? 현관 비밀번호를 3번이나 틀리고 나서야 무언가 잘못된 것을 눈치챘습니다. 강 씨는 어깨를 축 늘어뜨렸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하자 남편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이 집에 대한 권리도 나한테 있지. 내가 더 돈을 많이 벌었는데. 허탈한 심정이었습니다.
우유부단하고 믿음직스럽지 못한 성격인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추잡스러운 사람인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강 씨도 아쉬울 게 없었습니다. 집 문이야 사람 부르면 딸 수 있는데 동네 시끄럽게 그러지는 않을게. 근데 다음번에는 법정에서 보게 될 거야. 그러자 남편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강 씨가 뒤돌아서서 몇 발짝 걷기가 무섭게 문이 열렸습니다. 당신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당신이야말로 도대체 나한테 왜 이래? 당신은 나보다도 시어머니나 당신 형제들이 더 중요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랑 이혼하고 당신 가족들 챙기면서 살아. 나도 내 형제, 내 자식들 챙기면서 살 테니까. 여보, 내가 그렇게 무리한 얘기를 꺼낸 거야? 장인어른 그 아파트 팔면 얼만데? 내가 장남이니까 장남 노릇 좀 하자는데 당신은 내 가족이잖아. 그리고 작은 아파트 사도 우리 명의로 살 건데 도대체 뭐가 문제야? 간병비, 엄마가 벌써 85이야. 앞으로 살면 얼마나 사신다고. 며느리가 돼서 그 정도도 못 해줘? 정말로 듣기 싫은 말을 골고루도 하는 남편. 강 씨는 이제 정말로 훌을 털어버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미련이나 후회라고는 쌀 한 톨만큼도 하지 않을 자신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강 씨에게 이제 먼지보다도 가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짐 싸러 다시 올게. 재산 분할은 변호사 통해서 해. 내가 뭐 이혼을 해줄 줄 알고 그래? 유산 좀 받았다고 남편을 버려? 그게 말이 돼? 난 죽어도 이혼 못해. 같이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 당신이나 당신 식구들 그동안 나한테 했던 것만으로도 이혼을 하려면 골백 번도 더 했어. 그리고 먼저 집에서 날 쫓아낸 건 당신이야. 당신이 이혼해주지 않으려고 해도 소용없다는 소리야. 직장을 그만두고 심호 간병을 하라고 한 일이나 그동안 시집 식구들에게 들었던 폭언, 가혹했던 시집살이 충분했습니다. 강 씨는 오랜 세월 동안 학대를 당해오고 있던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멀어지는 강 씨를 남편이 붙잡았습니다. 여보, 이건 성난이가 이렇게 해보라고 해서. 강하게 나가라고 그래서 그런 거지 내가 당신 쫓아내려고 그랬던 거 아니야. 남편의 말에 강 씨는 웃었습니다. 평생 그 치마폭 안에서 살아. 늙어 죽을 때까지. 강 씨는 그날 이후로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끈질기게 전화를 했고 직장까지 찾아왔습니다. 명희야, 우리가 함께한 세월이 얼만데 이런 일로 헤어지냐. 너 정말 너무한 거야. 큰 돈 생기니까 새 인생 살고 싶고 그래? 아버지가 한 푼도 안 남겨주셨더라도 나는 당신이랑 이혼했어. 이제 내가 걸릴 게 뭐가 있어. 애들 생각은 안 해? 애들 결혼도 시켜야 할 거 아니야. 당신이랑 이혼하면 애들이 결혼을 못해? 당신은 애들 걱정하지 말고 이제 당신 인생이나 걱정해. 어머님 잘 모시고 가장 노릇 잘해. 남편과 그렇게 헤어지고 시누이들에게서도 연락이 쇄도했습니다. 옳게.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 엄마 좀 모시자니까 그렇게 이혼을 하자고 해? 돈 생기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어? 고모 어머니니까 고모들이 알아서 하세요. 그럼 우리 엄마를 요양원에라도 보내라는 거야? 스스로 병수 밟을 생각은 죽어도 안 하시죠. 전곡을 찔린 시누이가 말을 멈췄습니다. 다신 보지 말았으면 하네요. 강 씨는 그 누구의 설득에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의 정을 들먹거리며 남편은 끝까지 강 씨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평생 나를 괴롭혔던 시어머니의 치매 병수발을 하면서 두 시누이 뒤치다꺼리를 하면서 말년을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이야말고 스스로에게 미안한 짓이었습니다. 결국 강 씨는 남편과 이혼을 했습니다. 재산 분할하는 과정에서 집은 남편이 가지기로 했습니다. 대신 강 씨는 그에 상응하는 나머지 재산을 깡그리 가져왔죠. 그리고 유산은 강 씨의 몫이었습니다. 강 씨는 작은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오롯이 자신만의 공간이었습니다. 아들들은 부모의 이혼에 충격을 받은 것 같았지만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들들도 강 씨가 고생하며 산 것을 충분히 눈으로 봐왔으니 말이죠. 남편과 시집 식구들과 안 보는 것 외에는 강 씨의 삶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좀 더 윤택해졌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강 씨는 이제 제 가족을 찾아갔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에 아버지 간병을 같이 하면서 더욱 가까워졌죠. 친정 식구 하나 남았는데 서로 기대며 살자 싶었습니다. 그리고 아들들을 통해서 간간히 남편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결국 요양원으로 모셔진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누이들이 요양원비를 같이 내는 걸 거부해서 그 모든 부담을 남편이 하고 있는 것 같았죠. 남편은 전보다 피폐해졌다고 했습니다. 살도 많이 빠졌고 집도 가보면 엉망이라고 하는 아들의 말을 듣고 강 씨는 덤덤했습니다. 이제 강 씨가 신경 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강 씨와 남편의 입장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강 씨는 일할 만큼 하다가 은퇴하면 그 뒤로는 여유롭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었고 퇴직까지는 몇 년 남지 않았습니다. 가진 건 집뿐이었죠. 남편은 아마 퇴직 후의 삶에 대해 아주 깊은 고민을 해야 할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참해질 테죠. 자신을 찾았고 이제야 진정한 삶을 살기 시작했으니까요. 긴 터널을 빠져나온 강 씨는 이제 환한 햇살 아래 서 있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길이 어떤 모습일지 알 수 없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